며느리가 아들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을 때 아들은 저를 너무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들은 돌아서려 했지만 그를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분명 제 것이었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전보다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언제 이렇게 새하얗게 변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색 머리칼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68세.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특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제인 오스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국 고전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랬죠.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바다 소금 냄새와 커피 향이 늘 뒤섞이고 아침마다 수업에 달려가는 학생들의 자전거 소리가 울려 퍼지던 작은 바닷가 동네였죠. 은퇴한 지 5년째인 지금 이 모든 소리는 따뜻하지만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몸단장을 한 뒤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하며 남편과 함께한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기 책장에는 남편 민중과 제가 평생 모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저 포스터는 우리가 처음으로 갔던 연극 공연의 것입니다. 그때 어찌나 웃었던지 목이 다 쉴 정도였죠. 벽에는 갓난아기 때의 아들 지훈이 첫 자전거를 타는 모습, 교복을 입은 졸업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는 지훈이가 1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럽고 손쓸 틈도 없이. 저는 아직도 그 전화를 기억합니다. 수화기를 든 채 주변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듯했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아빠가 더는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려 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을, 당황스럽고 무거웠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례식 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훈이가 민중과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빠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부업을 하고 연구 과제에 참여하며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의 교육에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명문고등학교, 그 후엔 대학교. 지훈이는 유능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냉철한 이성을, 저에게서는 세심함을 물려받았죠. 금융학 학위를 받고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는 마치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한 듯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떠올리기만 하면 바로 나타나니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시럽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어디까지가 진심 어린 걱정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예의인지 오래전에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수아야.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러는데 사촌 언니 변호사한테서 서류는 받으셨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요즘은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주변에는요. 아시잖아요. 선주 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3일이 지났는데 벌써 유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선주 언니는 화가였습니다. 독특하고 개성이 강했죠.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파리, 뉴욕 등 주로 해외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존중이 있었고 언니가 제게 그림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겼다는 사실은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괜찮다, 수아야. 저는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님이 벌써 몇 년째 내 일을 처리해주고 있어. 서류는 다 받았고 돈도 이미 입금됐단다. 침묵. 저는 그녀가 이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지 머리를 굴리는 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녀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지훈이가 투자 관련해서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데 그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굴려서 돈이 돈을 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유산도, 기금도 아닌 그저 돈. 마치 그 모든 가치가 지훈이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만 있는 것처럼 걱정해줘서 고맙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계획이 있단다. 정말요? 목소리에 금속성의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달맞이길에 있는 오래된 저택을 사고 싶어. 작은 탑이 있는 집 말이다. 그 집을 복원해서 문화공간을 열 계획이야. 선주 언니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도 만들고 문학의 밤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진짜 공간으로. 남의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확신하세요? 그 연세에 그런 사업을 맡는 건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리고 나중엔 누가 그걸 관리하겠어요? 가족에 대해, 손주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가 말하는 가족이란 그녀 자신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의 아이들도 아니었죠. 난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래 살 생각이다. 내 사후의 모든 일은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둘 테니 걱정 말아라. 그녀가 숨을 급하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그녀는 재빨리 어조를 바꿨습니다.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새로 생긴 해밀이라는 식당인데 아주 좋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온 가족. 그건 즉 5명을 상대로 저 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아의 날카로운 말들, 지훈이의 동조하는 침묵, 도윤이와 하나의 무관심한 시선. 아이들은 착했지만 차가워졌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다. 저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몇 시에? 6시 30분이요. 식당 이름은 해밀이에요. 6인석으로 예약했어요. 6인석? 네. 법무법인의 동료 부부도 함께 올 거예요. 어머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 하더라고요. 증인들. 수아는 아무 의미 없이 행동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보자, 수아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통증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대화는 압박 신문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11시였습니다. 1시간 뒤에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집을 나서다가 옆집 아이가 자전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예전의 지훈이와 똑같았습니다. 작고 호기심 많던 아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가벼움과 열린 마음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달맞이길의 집은 방치된 상태에서도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3층 건물의 탑,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낡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중개인인 박 소장님은 우리가 방을 둘러보는 동안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여사님, 이 집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누수도 있고 전기 설비도 낡았고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문제점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높은 천장, 오래된 몰딩, 나무 패널.
이 집에는 영혼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원 비용이 집값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단지 경고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위한 완벽한 장소예요. 그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연금 수급자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확신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바로 계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피곤함 대신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의 일이 생긴 겁니다. 가르치는 일도 아들을 돕는 일도 아닌 온전히 저의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아한테 들었는데 무슨 집을 사시겠다고요? 그래, 방금 보고 오는 길이다. 하지만 왜요? 그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비싸고요. 왜 그 모든 게 필요하세요? 내 돈이다, 지훈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거만해졌습니다. 그냥 미래를 생각해야죠. 아이들을요. 나도 생각하고 있단다. 어떤 유산을 남길지. 아파트가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을 말이다. 이 도시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기억을 위해. 수아는 엄마가 아직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아들은 그저 확성기일 뿐이었습니다. 수아에게 금요일 저녁 식사 때 직접 기쁘게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줘라. 지금은 미안하지만 설계사와 약속이 있어서.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 대화를 계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뵈어요. 저녁에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의 지훈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 12살의 경시대회에서 상장을 받는 모습,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비싼 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자신감 넘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일어서니 문 앞에는 도윤이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보통 수아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100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화도 예고도 없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6살. 키는 벌써 아빠만큼 컸고 진지하며 무거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민준이 같았죠. 다만 눈에는 이제 온기 대신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웠죠. 엄마가 저녁 식사 초대장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식당에 복장 규정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다고요. 아, 그거였군요. 평상복을 입으면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정중한 암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의도된 말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 들어오지 않으련? 하나가 오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아처럼 검은 머리였지만 제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들어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이지. 저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에 봬요. 도윤이가 거의 차에 다다라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유산을 받아서 낡은 집에 다 쓰려고 하신다면서요. 진짜예요? 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촌 언니 선주를 기리기 위해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단다. 언니의 그림이 걸린 갤러리, 문학의 밤.
아이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들. 하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미없게 들리네요. 그녀는 악의 없이 그저 10대의 무관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의외로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요? 선주 언니의 작품이 전시될 전시관, 문학의 밤, 고전 영화나 예술 영화를 상영할 작은 영화관, 학생들을 위한 강좌, 어쩌면 체험학습도. 저는 그의 눈에 흥미가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무관심한 가면 뒤로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마 엄청 비싸겠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 저축도 있고 선주 언니가 남긴 것으로 충분하단다. 엄마는 할머니 연세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하세요. 하나가 엄마의 억양을 흉내내며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야?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질문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할머니 일이잖아요. 작지만 그래도 승리였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도윤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테니스 수업에 늦으면 엄마가 화내실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검은색 선팅이 된 SUV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피를 나눈 내 손주들이지만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들은 거 외에 저에 대해 무엇을 알까요? 제가 예전에 시를 썼다는 것을, 40년대 재즈를 좋아한다는 것을, 할머니의 조리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블루베리 파이를 굽는다는 것을 알까요? 금요일 저는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문학학회에서 발표할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과시적이지 않은 복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수아가 무슨 계획을 세웠든 저는 침착하고 단호해야 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고 어떻게 쓸지는 오직 저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밀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유럽풍의 세련미를 뽐내려는 듯한 허세 가득한 곳이었죠. 저는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지훈이와 수아, 아이들, 그리고 다른 한 쌍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그 동료 부부일 겁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수아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인사하세요. 이쪽은 이정민 변호사님과 아내분이세요. 정민 씨는 저희 법무법인 파트셔인데 부동산 전문이시랍니다. 부동산 전문가. 물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며 아내분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가하는 듯 했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특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 가르치셨다는 게 뭐 대수냐는 듯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활동적이시죠. 상상해보세요. 낡은 저택을 복원해서 무슨 문화 공간을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야심찬 계획이네요. 이정민 변호사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등기, 세금, 보험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게 꽤 복잡한데요. 제 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몇 년째 제 일을 처리해주고 계세요. 김영철 변호사요? 이정민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에 없는데요. 대형 법무법인 소속입니까? 아니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엄마,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 변호사님이 누군가 추천해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고맙지만 난 지금이 만족스럽단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대화는 잠시 음식 선택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수아가 지훈이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사촌 언니가 정말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렇단다, 얘야. 저는 그녀의 관심에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주 언니는 파리, 뉴욕, 런던에서 전시회를 열었어. 추상주의와 상징주의가 혼합된 아주 독창적인 스타일이었지. 그리고 언니가 할머니한테 모든 그림을 남겨주신 거예요? 작품의 대부분을. 그래. 그래서 내가 갤러리를 만들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언니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차라리 파는 게 나았을 텐데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언니 작품이 아주 비싸게 평가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자산은 좋은 기회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지 않을 거란다.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 가치는 앞으로 계속 오를 테니까.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지훈이가 반박했습니다. 손주들을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나도 생각하고 있단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남을 것에 대해서. 단지 가족만이 아니라 수아가 다시 지훈이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가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해, 엄마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수아는 이미 노블레스 실버타운이라는 곳과 연락을 해봤어요.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진 아주 품격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제안하는 거니? 저희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자 사시잖아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그 집은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 연세에는 내 연세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며 내가 뭘 할지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단다. 너희들의 보살핌 없이도 말이다. 지훈이가 유산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핵심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선주 언니가 남긴 그 돈, 수아의 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남은 인생을 너희들의 틀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위험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훈이에게 몸을 기울여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가 창백해지고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매우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는 제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저녁 식사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훈이의 말, 수아의 목소리, 도윤이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영혼과 주머니를 탈탈 터는 신문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녹차를 끓이고 미경이가 예전에 선물해준 낡은 양모 카디건을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 옷에서는 라벤더와 캔버스용 기름 냄새 같은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요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이웃집 남자가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오직 제 마음속에만 불안감이,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둔하고 무거운 압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훈이와 저 사이에 진짜 냉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화 공간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예전에는 굶주림이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혈육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점심때쯤 부동산 중개인 박 소장님이 예비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도인들이 제 조건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달맞이길의 집은 이제 거의 제 것이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박 여사님? 그가 서류를 넘기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확신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이념이고 기억이며 이 도시에 무언가 진정한 것을 선물할 기회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그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노파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종이 편지를요. 하나는 시청의 건물의 지위에 대해 문의하는 편지, 또 하나는 대학 시절 건축 분야로 진출한 오랜 친구에게, 세 번째 편지는 하나에게. 왜 손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는지는 몰랐지만 갑자기 수화의 필터 없이 차가운 시선 없이 직접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는 미치지 않았단다. 그저 언젠가 네가 할머니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사흘 뒤 제 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그는 서두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요.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요. 당신의 의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큰 금액을 낭비하며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랬나요? 공식적으로는 협력 법무법인으로부터의 의뢰 형식이지만 저는 지훈 씨나 아마도 그의 아내 쪽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설득, 저녁 식사, 암시가 통하지 않으니 다른 길로 나선 것입니다. 법적인 경로를 통해 압박하기로 한 것이죠. 의사 능력 부족이라니 그것은 비겁한 공격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제 놀라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료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그들이 공증인을 대동하거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해 접근하더라도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남편 민준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바닷가에 서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 봐, 민준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권리를 박탈하고 싶어 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난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거야.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주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묘지가 아니라 이제 제 것이 되어야 할 그 집 옆에 있던 그녀의 작업실로요. 집은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중개인과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열려 있었고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유화물감, 낡은 붓, 먼지와 종이 냄새. 이젤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감 튜브가 든 상자와 캔버스 더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선주 언니가 잠시 나갔다 온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창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앉아 있었고 창밖을 내다보았고 생각하고 창작하고 화내고 기뻐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겨울에 두르던 것이었습니다.
붉은 무늬가 있는 파란색 스카프. 저는 그것을 만지고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떠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림과 돈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힘을 마치 횃불을 넘겨주듯 남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포기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가느다란 소녀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펴고 앉았습니다. 미리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면서 할머니, 편지 감사해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생각하셨는지 몰랐어요. 문화공간, 전시회, 아이들에 대해서요. 흥미로워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보여주기 부끄러워요. 어쩌면 할머니가 다 열면 제가 갈게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 저는 편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을 위해서라도, 이 가족 중 단 한 영혼이라도, 저를 변덕스러운 노파가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으로 봐준 것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시작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민준의 목걸이, 지훈이의 신생아 시절, 이름표, 그리고 엄마가 제 졸업식 때 써주신 편지가 있는 곳에 하나가 그들 곁에 있도록. 비록 이렇게라도 일주일 후, 이른 아침에 저는 공증인 사무소로 갔습니다. 달맞이길 집의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명, 도장, 인증. 이제 집은 공식적으로 제 것입니다. 선주 언니의 작업실도. 이 모든 낡은 건축물, 칠이 벗겨진 창틀과 조각된 발코니까지 이제 제가 그것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제가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자주 들르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계피향, 그리고 구식 가등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와 팥빵을 주문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멈춰 설 여유를 자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거의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김정숙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단발머리에 엄격한 코트를 입고 늘 그랬듯 서류철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정숙 씨, 세상에 얼마만이야? 저는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일 시작했다는 소문 들었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집, 문화 공간이라던데.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박서연이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주 언니에 대해, 유산에 대해, 갤러리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숙 씨는 끼어들지 않고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역사학과에 있던 이경미 교수님 기억나? 그분 지금 시청문화예술위원회에 계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지원을 받거나 적어도 허가 절차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맙겠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미 시청에 서류는 냈지만 거기 절차가 어떤지 알잖아. 물론 알지. 그녀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로로 접근하면 달라. 우리는 좀 더 앉아서 대학 시절, 학생들, 디킨스에 대한 우리의 오랜 논쟁을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제 편의 첫 번째, 진짜 동맹군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달맞이길에 집으로 갔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낡은 지붕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를 만나 어디에 전시실을, 어디에 도서관을, 어디에 작업실 공간을 만들지 논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지훈이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고 반짝이는 선팅된 창문의 차, 그가 내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가 대뜸 말을 시작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들어오너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 집 사셨어요? 정말 엄마 명의로요? 물론이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뭘 하고 계신 건지 모르시겠어요? 혼자시잖아요. 지원해줄 사람도 없고 팀도 없어요. 이 일에 무작정 뛰어들고 계신 거라고요. 돈 다 쓰고 폐허만 남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다 치워야 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란다, 지훈아. 너는 우리가 치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대신해서도 아닌 나 자신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벌떡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제 말을 안 들으시네요.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 지훈아, 내가 내 규모에 맞춰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 단 한 푼도 달라고 하지 않아. 그저 방해만 하지 말아다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폐가해 갤러리를 짓는 괴짜 할머니로 기억하길 바라세요? 나는 나 자신과 내 언니의 기억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단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수아가 엄마가 고집이 세다고 했어요. 나는 엄마를 변호했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이제 보니 엄마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계시네요. 거기서는 소통이 안 돼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너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야. 통제하려고만 하지. 그는 말없이 재킷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너무 늦기 전에. 저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등은 굳어 있었고 움직임은 거칠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지 못한 것에, 제가 그의 편리한 어머니라는 상상에 들어맞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의 면담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익에 반하여 유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었습니다. 진짜 공격.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노트를 가져와 첫 페이지를 펴고 제목을 썼습니다. 나의 사업 계획, 모든 것을 조목조목, 그리고 첫 번째 항목.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시청 건물에서 저는 조민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고 정장의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차를 권했습니다. 박서연 여사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건으로 가족 대표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으며 거액의 유산이 비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전문가의 감정이 나올 때까지 여사님의 행동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분노나 고함, 어쩌면 눈물을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물었습니다. 제가 문화공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읽어보셨나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산부터 구상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신청서를 받아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하죠. 성인이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의견과 어머니가 집에 앉아 뜨개질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 아들의 이해관계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사님 편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원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드문 분이시네요. 그리고 아시나요? 아주 영감을 주십니다. 그녀는 존경심을 담은 듯 약간 아래에서 위로 저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피로감과 가벼움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높은 담을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사업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주 언니의 작업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상자 2개와 책, 서류철, 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언니의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시 구성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작품들을 배치하며 각 시리즈가 어디에 걸릴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선주 언니에게는 주기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쪽 창문, 비에 대한 꿈, 빛을 향한 전환 같은 시리즈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조차 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리즈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없어. 마음속에 멈춰서게 해야지. 제가 이 집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멈춰서는 장소를 만드는 것.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교과서가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그림을 처음으로 보게 하는 것. 10대들이 핸드폰에서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를 듣게 하는 것. 이곳이 밝고 진실된 곳이 되게 하는 것. 점심때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위원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걸 아셨어요. 엄청 화나셨어요. 이해한단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보고할 필요 없어. 얘야, 전화해줘서 기쁘구나.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시작되면 가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지. 나는 네가 참여해서 돕고 10대들을 위한 강좌를 이끌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단다. 너 그림 그리잖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 편지에서 받고 그냥 느꼈어.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나부터 시작하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라도 가져와 보렴. 어디에 걸지 함께 생각해보자. 일주일 후, 우리는 첫 번째 방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나 리본 커팅, 샴페인 없이 그저 하얀 벽, 그림들, 고요함, 오래된 유화물감과 새로운 퍼티 냄새. 저는 옛 동료들과 대학생 몇 명, 위원회의 조민영 씨, 그리고 하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청바지에 노트 한 권을 손에 들고 혼자 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곧장 비에 대한 꿈 시리즈의 그림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꿔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채화였습니다. 지붕 끝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로 창문들이 떠다니는 하늘. 이게 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품을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선주 언니 그림 옆에 걸릴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령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이 순간은 이미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방해 기관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힘의 분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작 전등 몇 개, 평평해진 벽, 못에 걸린 6점의 그림, 벤치 2개, 그리고 주석이 달린 서류철이 전부였지만요. 하지만 다음 날 제가 와서 2명의 학생이 북쪽 창문이라는 작품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흥미롭네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집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공사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개의 방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으로, 다른 하나는 창작 작업실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역 학교 선생님과 만나 공동 동아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때를 지어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아닌 조용히 한 명씩, 바로 그런 진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밝아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심지어 도윤이와 하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수아는 지휘자처럼 모두를 통제하고 이 주제를 닫아버리고는 삐쳐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완전히.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어깨에 있는 모반. 귤을 먹고 나면 목이 칼칼해지던 것.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최고예요 라고 썼던 편지.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번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서연 여사님. 건조하고 사무적인 여성의 목소리. 최공증인입니다. 여사님의 유언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떤 신청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셨죠? 여사님의 아들인 김지훈 씨로부터 예비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집과 그림 컬렉션을 포함한 재산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의 유언장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의가 접수되었을 뿐입니다. 지훈이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유언장은 만약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제가 원하는 곳에서 작성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운함도 고통도 아닌 조용하고 성숙하며 히스테리가 없는 분노.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분노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깨끗한 종이를 꺼냈었습니다. 유언장 초안. 집은 그 안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에 귀속된다. 그림 컬렉션은 개인에게 양도할 권리 없이 갤러리에 남는다. 하나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술 분야 교육을 위한 개인 장학금을 받는다. 도윤이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지훈이와 수아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복수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유산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기는 것과 당신 마음속 한 방울이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저는 다시 갤러리에 있었습니다. 선주 언니의 작품들이 이미 벽에 촘촘히 걸려 있었습니다. 주석을 정리하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문 앞에 이정민 변호사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코트에 TV, 진행자들이나 들법한 가방을 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천천히 벽을 따라 걸으며 공허한 눈의 여인이라는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렬하네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언니를 두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뜻밖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와 남편은 지훈 씨가 의사 능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회사에서 아는 사이였어요. 수아 씨가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죠.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 때 저희는 빠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무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해내셨네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저였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달맞이길의 집과 손녀에게서 온 편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스템의 모든 사람이 수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전체 구조가 썩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그림 한 뭉치를 들고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시회 열면 안 될까요? 경쟁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원하는 걸 걸 수 있도록요. 평가 없이.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물론 할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올해 봄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달맞이길 집마당의 덤불이 푸르게 변하고 새들이 포플러 나뭇가지를 가득 채웠으며 균열로 뒤덮인 낡은 덧문조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갤러리 입구에 서서 하나가 특별히 마련된 벽에 자신의 그림을 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실에 맞춰 이름표까지 달아 꼼꼼하게. 그녀에게는 진정한 예술가의 눈이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서명하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저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어떤 연설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이 작품 전시회의 이름은 첫걸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경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점수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림, 공예품, 짧은 시, 그리고 캔버스에 처음 시도한 붓질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상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와 정숙 씨는 전시실에서 차를 끓이고 안내를 했습니다. 말을 더듬는 소심한 남자아이가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끝난 후 그는 얼굴을 붉히고 말을 더듬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또 해도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시회가 끝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대문에 막 다다랐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난간에 기댄 채 마치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없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너라.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가 오늘 집에 와서 화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믿어줬고 이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떠났어요. 당분간 제가 가족의 미래를 망쳤고 외부의 영향을 허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족은 승리가 아니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계획에 따라 명확하게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는 할머니 편으로 갔고 도윤이는 차갑고 거리를 둬요. 그리고 저는 마치 가족 밖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건 네가 항상 안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관리만 했기 때문이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계획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결이란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민원, 공증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제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고 제가 어른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항상 내가 내 아들이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갑자기 고통이 서렸습니다. 진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 저는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어요. 나는 항상 자랑스러워했단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와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제가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면요.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잃지 않았어. 하지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너 자신부터 시작하렴. 그리고 누구도 재촉하지 마. 하나도, 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논쟁 없이, 저항 없이. 며칠 후 그는 수화 없이 갤러리에 왔습니다. 그냥 혼자 와서 모든 그림을 둘러보고 구석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게 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게 한 줌의 빛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예술학교를 열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가 신청서를 가져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금지하셨어요. 할머니의 취미 활동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결정했어요. 거기 사진 강좌가 있다고 해서요. 있단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직접 진행하고 싶니? 그는 씩 웃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가늘지만 진짜 다리. 5월 말. 우리는 선주 언니를 기리는 추모의 밤을 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시를 낭송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작은 홀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빛을 향한 전환이라는 그림 옆에 서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전환을 했구나. 붓이 아니라 인생으로.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설령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어둠에서 빠져나왔고 다른 이들도 그곳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름은 마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갤러리 옆 정원에는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인부들은 마지막 방공사를 마쳤고 예전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다락방에서 우리는 낡은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선주 언니의 편지, 메모, 초고들이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일기 원고. 저는 밤에 조용히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마치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난다면 서연이가 우리 둘의 목까지 살아주기를. 그녀에게는 힘이 있어.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잊었을 뿐이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울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빵을 굽던 일, 20대 때 그녀가 유학을 떠나던 일, 거리 스케치가 담긴 엽서를 보내주던 일,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집에, 그림에, 이곳에 오는 아이들에게, 두려워하면서도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밝은 눈과 수채화 노트를 가진 내 하나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예술학교는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팡파르도 현수막도 없이 그저 아이들, 이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현관에는 2층에서 나온 널빤지로 복원한 낡은 그네를 놓았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했고 이제 저녁이면 하나가 노트와 함께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혼자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화가님, 너의 첫 진짜 전시회는 어땠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지금은 좋아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다. 7월에 저는 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집이 비영리 지역 문화시설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닫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갤러리는 우리에게 고정된 지위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들고 베란다에 앉아 도윤이가 필름 카메라로 낡은 우물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지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장소에 대한 사진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훈계하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더 드물게 왔지만 올 때마다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앉아 사람들, 아이들을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사업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 더 자주 왔습니다. 8월에 저는 오랜만에 남쪽 바닷가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가방 하나와 책 2억 원, 그리고 선주 언니의 그림 복사본이 담긴 앨범만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머물고 파도 소리를 듣고 편지 몇 통을 쓰고 어쩌면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는 하나에게 봉투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을 받은 제 공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창함 없이 그저 박서연 이선주 갤러리는 시의 관리하에 남는다. 하나는 창작 큐레이터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이들은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자격이 있다면 도울 수 있다. 인생을 사랑하세요. 설령 그것이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삭일지라도 속삭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9월에 돌아왔습니다. 갤러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문에는 강좌 시간표가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만든 새집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물감과 사과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공허함이 있던 곳에 이제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실을 둘러보고 작업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하나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왔단다, 얘야.